이건 이제 교훈으로 정리한 거니까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혁명조직이 공산주의자 동맹이죠.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은 공산당 선언을 나오는데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계급은 통일해야 되고 정치조직도 통일해야 된다. 노동자 통일조직으로서 독자적인 노동자는 부르주아와 독립된 독자정당을 가져야 되고 노동자는 분열되면 안 되고 통일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숭령공 중심의 노동운동이었지만 이 당시에 숭령공이지만 점차 이제 기계제 공업이 돌아오면서 비숙련 노동자도 늘어나죠. 그래서 하나의 노동자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 조직이니까 농민이나 부르주아는 노동자 정당에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조직에서는 이 당시에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였지만 노동자 정당에는 농민이나 부르주아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 노동자 동맹, 노동자 조직에 소부르자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1848년은 그걸 용납했지만 1849년 혁명 이후에는 마르크스가 이들을 다 축출시켜버렸어요. 축출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공산당 선언에서도 이제 노동자의 통일을 중요시하죠. 공산주의자들, 공산당은 전체 프롤레타리아 별개의 분리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노동자당에 대립되는 특수한 당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은 노동자 통일 조직으로서 다양한 공산주의적 노동자 조직들과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를 창설할 때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 초기에 노동자 조직이면 무정부주의자들도 일부 받아들였어요. 박근혜주의자라든가 표동주의자, 봉기주의자들도 일부 받아들였다. 국제노동자협회 초기에. 파리 코민 이후에는 좀 더 막스주의적인 조직으로 강화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전까지는 다른 경향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대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단독으로 운동을 주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단독 조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같이 연합 형태로 해야 된다. 다만 부르주아나 농민은 이런 노동자 조직에 같이 할 수가 없다. 그 조직은 달리하고 노동자 부르주아와 농민과 협력은 할 수가 있다. 연대연합은 같이 하지만 조직은 같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1879년 말년이죠. 말년에 베벨 마르크스의 파라고 할 수 있어요.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소부르아 정당과 교섭을 할 수 있다. 블록, 연합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당 내에서 소부르주아는 이색분자입니다. 그들을 추출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계급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일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부르주아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죠. 휴머니즘이라든지 박애주의라든지 이런. 물론 확실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입장을 갖고 있으면 다르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계급과의 관계, 농민과의 관계.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혁명이라는 거는 다수자의 혁명이죠. 다수자의 혁명이다. 왜냐하면 사회 다수가 혁명을 동의하지 않으면 소수가 강제로 혁명을 한다라도 혁명이 유지될 수가 없죠. 혁명은 다수에 의한 것이다. 다수자의 혁명이다. 혁명의 편에 항상 다수를 끌어대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혁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테라 노동자가 지도계급 중심 세력이 돼야 되지만 농민이나 소시민층과 같은 중간층을 노동자 쪽으로 땡겨야 된다. 동맹, 연합을 해야 된다. 조직은 같이 하지 않지만 연대연합을 하는데 다만 연대연합의 수준이 다르다.
어느 정도의 밀집할 것이냐 다르다. 농민의 경우에는 동맹까지다. 동지적 관계다라는 거죠. 노동자와 농민은 동지적 관계다. 동맹 수준이에요. 소부르주아하고는 동맹까지는 못 가고 연대 수준이다. 소부르주아하고 연대 수준이다.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은 보수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을 같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프랑스의 소농민 사례를 통해서 막스가 밝혔다는 거예요. 소장론일 경우에는 토지를 소유하고 싶어서 혁명적이 되죠. 근데 혁명 이후에 토지를 분배받으면 소농이 될 경우에는 토지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다. 혁명에 있어서. 농민이 토지를 소유해서 보수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자, 토지를 소유하니까 세금을 내겠죠. 세금. 농민에게 세금을 낸다. 그러면 자기가 세금을 냈는데 이게 혁명 이후에도 세금을 내야 되겠죠. 혁명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농민이 낸 세금으로 혁명 정부가 노동자들을 도와주면 자기 세금으로 노동자들이 먹고 산다. 불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1848년 6월에 노동자 분기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그 진압의 편에 선 이유, 그리고 보나파르트, 루이 라플레옹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황제로 만들어진 것이 농민은 항상 두 갈래 길이다. 그래서 당연히 농민을 혁명으로 측면을 끌고 와야 되죠. 보수적인 측면 보고 농민을 갖다가 적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독일에서도 프랑스와 똑같은 현상이 생겼죠. 1848년, 49년 독일 분기에 가담하는 농민들은 스스로 주도권이 없어요.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 혁명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계급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때 지원이 노동자를 지원할 수도 있고 소부르자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농민을 자기 편으로 땡겨와야 된다. 농민은 스스로를 대표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대변해줘야 된다. 그래서 농민을 두고 노동자와 소부르자 간의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래서 노동자 혁명 세력은 농민이 반혁명 수에 쓰지 않도록 견인해야 된다. 뭐가 있냐면 노동자 혁명은 농민들과 함께 합창을 부르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합창이 없는 혁명의 노동자만의 독창 혹은 모든 노동국가에 있어서 죽어가는 백주의 노를 전락할 것이다. 죽어가는 노동자만의 노를 전락할 것이다. 농민과의 동맹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마르크스가 소작농, 토지가 없는 농민, 그 다음에 자영농, 소토지 농민들을 위해서 봉건 대토지를 해체한다. 소작농은 봉건 대토지를 소작하고 직접적으로 착취당하죠. 소토지 농민은 봉건 대토지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봉건 대토지를 해체를 한다. 그러면 해체하거나 못할 거냐? 봉건 대토지. 농민한테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국영 농장을 할 것이냐? 마르크스는 처음에 이 부분에 모였지만 나중에는 확실합니다.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건 농민을 소부르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영 농장을 해야 된다. 협동조합 농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적 소유로 후퇴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농민들을 농업 노동자로 만들어서 그 노동자의 동맹 세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농촌 플라트의 집단을 위해서 공동 경작되는 대규모 농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농과 임차농을 혁명의 편으로 땡겨야 되고 혁명정부가 그들에게 융자금과 무료 법적 자문을 해주고 봉건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융자금이라는 것은 이제
기술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농업 기계 정도를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소부르주아의 관계. 다 얘기해요. 소부르주아하고는 이제 동맹 관계가 아니라 연대 관계라고 했죠. 왜냐하면 일단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소부르주아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소부르주아는 대부르주아와 노동자 사이에서 동의하고 있죠. 자영업자, 그렇죠? 어쩔 때는 대기업을 욕하죠. 어쩔 때는 또 노동자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 혁명의 길을 가도록. 소부르주아가 자 봅시다. 혁명적 노동자당은 소부르주아가 혁명적 노동자에게 전복하라고 하는 당파를 반대할까. 대부르주아나 봉건 귀족과 싸울 때는 이들과 같이 공동으로 취한다는 거죠. 반면에 소부르주아가 자기 이익을 공고하기 위해서 봉건 귀족과 타협을 하거나 대귀족과 대자본가와 같이 할 때는 또 이들에게 반대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봉건 귀족이나 대자본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1848년 프랑스뿐만 아니라 1871년 파리 꼬문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마르크스가 파리 꼬문에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1848년에는 소부르주아, 자영농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는데 파리 꼬문에서는 그런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꼬문에서 어떠했냐면은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를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자영업자의 빚을 갖다가 탕감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그런 거를 했는데 마르크스가 그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독일에서는 특히 이제 소부르주아는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혁명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농민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이들을 견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1848년 2월 혁명에 있어서는 그 소부르주아가 그 지배계급 편에 들었다는 거죠. 지배계급. 그래서 노동자를 진압했어요. 자영업자들이 그 48년 6월 혁명에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상점의 소유자들은 진압군에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월급을 줬는데 국가공장을 상점 소유자들은 세금을 내죠. 자기 세금으로 노동자한테 월급을 준다고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부르주아도 혁명이 되면은 대부르주아에게 그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노동자들이 소부르주아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대부르주아는 소부르주아를 어떻게 압박하냐면 투자 철수로 인해 경기가 하강하자 상점 소유자들이 혁명에 대한 반발을 했다. 와, 데모만이에요, 데모. 데모 때문에 장사 안 돼요, 그죠? 데모를 많이 하니까 삼성이 투자를 안 해. 외국인이 와서 투자를 안 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이런, 이게 이미 1848년 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가 과도하게 국가에게 요구할 때 되게 정치적으로 섬세하게 요구를 하지 너무 드러내놓고 자영업자들이 반발할 정도로 요구하면 안 된다. 이게 1848년 6월 노동자 봉기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막스가 지적했듯이 이 노동자 봉기 진압 과정에 파리의 소부르주아, 카페와 식당의 주인, 포도주 상인, 그죠? 이런 것들이 더 부르주아보다 더 열심히 앞에 나서 군대가 돼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고 나니까 어때요? 하고 나니까 자본가들이 입을 딱 씻고 소부르주아를 빚이 많아요. 자본가들. 은행한테 빚을 많이 졌죠.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들을 타도했어요. 그럼 은행에서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렇지 않다. 다 파산시켰다. 똑같은 일이 48년에도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1848년 혁명 이후에 파리뿐만 아니라 비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비인에서도 노동자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혁명 정부가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돈으로 이제 토목공사를 동원했는데 이게 열심히 하면 모르는데 또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은 먹고 노는 노동자들한테 돈을 준다고 상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수공업자들도 불만을 가지고 게다가 이제 혁명 정부에 대한 반발로 자본가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똑같은 일이 오스트리아에도 벌어졌다. 결국은 오스트리아에 인해서 노동자들이 봉기를 했는데 역시 중간 계급이 봉기를 진압했다는 거예요. 중간 계급은 무력이 어디냐면 일반 시민이니까 자영업자들이니까 그 국민 방위대. 자영업자들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국민 방위대, 자율 민병대 이런 비슷한 겁니다. 이게 동원돼가지고 노동자의 집회를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프롤레타리아들은 농민과 소부르주아가 그 부르주아 질서에 대항을 하고 프롤레타리아의 편으로 올 때까지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다. 대부르주아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다. 아주 정교한 거예요. 무조건 중간층이 다 뿌띠다라고 해서 무조건 뿌띠 부르주아를 배격하면 백날 혁명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1848년과 달리 1872년에 파리 꼬맹은 그런 조치를 했다. 약속어음에 대한 지불 유예 조치, 이자를 유예시켰다는 거죠. 이것들을 칭찬했다. 자, 부르주아, 일반 소부르주아가 일반 부르주아 일반에 관한 거죠. 중간층 이상의 부르주아에 대한 것들. 이거는 그 나라의 혁명적 정세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 봉건 계급을 타도할 때는 부르주아 사람별로 연대할 수가 있었죠. 1848년의 시기를 봅시다. 나라마다 다른데 영국에서는 이미 봉건 계급이 타도에 있으니까 대부르주아 노동자들이 그 연대할 일이 없겠죠. 노동자와 대부르주아는 프랑스에서는 이제 1789년에 봉건 계급이 타도됐으니까 1848년 당시에는 대부르주아 금융자본과 노동자하고는 적이다. 자, 독일에서는 아직도 그 봉건 계급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봉건 계급을 타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르주아는 첫 번째는 그 금융 자본, 금융 독점 자본이 아니 형성되지도 않았죠. 부르주아 형성됐고 그리고 봉건 계급에 대해서 봉건제를 타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연대할 수 있죠. 독일에 있어서는 부르주아 일반과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안별로 연대할 수 있다. 자, 나라마다 다 다른 겁니다. 나라마다 다른 거다. 공산당 선언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죠. 봉건제와 싸울 때는 부르주아 일반도 혁명적인 계급이죠. 당연하죠. 그런 봉건제가 타도되고 나서는 부르주아가 지배권을 갖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반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 정당 사이의 단결과 합의를 위해서 어디서나 노력해야 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보수 세력과 사안별로 연대할 수 있다. 조직을 같이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의 상황은 더욱더 공공계급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르주아와 사안별 연대가 할 필요가 있었다. 부르주아나 노동자나 힘이 약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이 봉건계급을 타도해야 된다. 자, 정리해 봅시다.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봉건계급을 타도하기 위해서 부르주아와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자, 프랑스에서는 아니죠. 봉건계급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부르주아하고 손잡을 부르주아를 타도해야 돼.
근데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주장을 독일에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독일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회주의는 부르주아를 타도하는 거야, 자본가 계급을. 그게 진정한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 부르주아하고 손잡으면 안 돼. 사안별 연대를 하면 안 돼. 부르주아는 우리의 적이야.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야. 그래서 이게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공산당 선언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그건 프랑스에서는 적용되지만 독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겁니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운동에다가 사회주의적 요구를 대립시키면서 자유주의, 대의제, 부르주아 경제, 부르주아 출판의 자유, 부르주아적 법률, 부르주아 자유평등에 대해 전통적인 저주를 던지며 인민대중을 향하여 이런 부르주아에서는 얻을 것이 없고 반대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고 설교를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도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봉건계급을 도와주는 거죠. 말로는 진정한 사회주의자지만 결국은 봉건계급을 도와준다. 반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장을 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의 상황과 독일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헌만 가져오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다른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혁명 이론을 우리 이제 그 한국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말 그대로 문헌만 가져와서 잘못된 다른 나라의 이론은 그 나라에서 그것이 적용될 어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파악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르크스는 뭐라 그랬어요?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은 독일의 공산주의가 소규모의 독일 수공업자들의 관계에서 제한된다는 입장에서 아직 자본주의, 부르주아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봉건계급이 강하다는 입장에서 프랑스 사회주의의 이념들을 수정해야 했다. 수정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대입한 건 순진하다고 했지만 알면서도 한 거는 뭐예요? 반동이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 독일의 부르주아 혁명은 프롤레타 혁명의 직접적인 서막이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혁명에 개입하고 거기에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계급을 타도하고 부르주아의 그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하는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처음부터 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계급이 아직도 있는 조건에서 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그리고 바로 이제 어떤 사회주의 혁명이 가겠죠. 그렇지만 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노동자하고 관련이 없는 게 크게 보면은 부르주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연장선에 연속혁명이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연속혁명. 그래서 공산당은 이런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와 공동전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급진적 민주주의 극좌파, 그래서 부르주아를 노동자가 지지하는데 어떻게 지지하냐면 부르주아가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좀 더 사회주의적 정책에 가까이 가도록 밀어붙인다는 거죠. 추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부르주아의 그 운동에 가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급진적, 근본적인 운동을 하도록 그래서 부르주아 우파를 견제하고 부르주아 좌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르주아들과 같이 한다는 것, 이런 행동하는 게 이제 그 통일에 있어서 투쟁전선, 통일전선인데요. 다른 노동자가 다른 계급을 추동한다는 거예요. 다른 계급을 견인한다. 이게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그 노동자가 민족적 계급의 지위에 올라서면라는 말이 있는데 약간 이 말이 그 모호해가지고 민족의 지도 계급의 지위에 올라서 노동자가 어떤 계급이냐? 첫 번째는 민족적 계급이야. 말이 좀 두 번째는 민족의 지도 계급.
지도계급의 지도계급. 다양한 민족은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노동자는 다양한 계급의 지도계급, 다양한 계급을 견인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이끌어간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어가기 전에 필요하면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또 필요하면 민족해방투쟁도. 그래서 노동계급은 다양한 계급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지도계급으로서 그 민족의 조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민족해방투쟁,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어간다. 근데 최종 목적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바로 독일 노동자가 독일의 그 민족, 다양한 계급들의 그 요구를 연대하고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독일에서의 공산당의 요구를 발표했다 그랬죠.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구와 산민주의적 요구와 그다음에 사회주의로 가는 국유화 요구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했다. 그래서 부르주아의 공동 전선을 고려해서 이 독일 공산당의 요구에서는 10개 중 4개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관한 요구였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당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에 관해 적대적 대립에 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부르주아와 사안별 연대를 하지만 저들과 우리는 적이다. 이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항상 저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노동자한테 교육하고 노동자에게 각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노동자들이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부르주아와 연대를 하지만 반드시 저 부르주아는 우리의 적이다. 우리와 결국은 오늘은 연대하지만 내일은 싸울 것이다. 이런 각오와 자세. 그래서 부르주아와 연대할 때는 모든 걸 다 주면 안 된다. 자기의 독자적인 힘을 비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의 국민당에 가가지고 대중을 장악했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부르주아를 도와주지만 그 내부의 토대에는 노동자들이 장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언론 출판 집회에서 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에도 도움이 되죠. 집회를 통해서 노동자 집회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기본권은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필요한 무기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로드맵은 의회에서 일단 민주파의 승리. 그래서 이제 노동자한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 투표권을 획득하는 보통선거의 실시. 그리고 노동자가 바로 권력을 장악해서 부르주아, 뿌띠 부르주아 연대를 하지만 일반 부르주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권력에서 쫓아내는 거죠. 대자본, 금융자본 이들과 같이 할 수는 없다. 그 켈린에서도 마르크스가 켈린의 활동도 역시 그 같은 활동을 했다. 그러면 독일의 부르주아는 어땠냐? 결론만 말하면 공공계급과 철저하게 싸우지 않고 오히려 공공계급과 결탁해서 노동자를 배신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 이후에 부르주아에 대해서 더 그 경계의 눈을 놓지 않았다. 그렇다 해서 부르주아를 무조건 적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 다만 1848년 혁명에 비해서는 부르주아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됐고 조직은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된다. 필요에 따라서 사안별 연대만 해야 된다. 그럼 마르크스가 그러면 왜 1848년 혁명이 그렇게 됐냐 이거는 노동자가 그 부르주아를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부르주아 민주혁명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 자, 러시아에서는 어때? 러시아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1917년 2월 혁명이잖아요. 노동자 혁명이 10월 혁명인데 2월 혁명에서 노동자들이 주도권을 갖죠. 소비에트.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네. 독일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러시아에서 가능한 거는 이제 그 당시에 강력한 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이 부르주아들이 곧잘 반동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도 이 부르주아들이 노베스피에르를 독재자라고 하면서 반혁명,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실패했다. 파리 꼬움에서도 이제 파리 꼬움을 진압한 건 프랑스의 그 부르주아들이 프로이션의 제국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노동자들을 진압을 했죠. 결정적인 시기에는 항상 이 부르주아들이 배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노동자 독자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르주아의 배신을 발견한 마르크스는 더욱더 강력한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 조직을 조직하려고 당내에 있는 부르주아들, 특히 소부르주아들을 축출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되게 냉정한 거는 1848년 혁명이 그 부르주아와 소부르주아의 배신 때문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 부르주아의 연합이라는 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주 감정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했다. 이거 보면 됩니다. 자, 민주주의 소부르주아가 압박을 당할 때 이들은 프롤레타리아에게 협조를 선전하죠. 그리고 모든 민주당파를 죄다 포섭하게 될 하나의 반정부정당을 창립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은 소부르주아의 특수한 이익이 감춰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민주주의적인 공상이 지배하는 당이다. 당에는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소부르주아가 꼭 꼬시더라도 사안별 협력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소부자들 우리 당에 들어와 노동자들한테 그러면서도 노동자의 요구보다는 실제로는 소부르주아의 요구를 내면서 노동자의 요구는 아직은 시기상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정당에 들어갈 경우에 노동자는 독립적 지위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소부르주아는 대부르주아와 결탁을 하죠. 이럴 때 그들과 같이 조직을 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돼요? 부속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자, 무장 봉기와 합법 투쟁의 무장 봉기의 불가피성과 그 조건들. 보통 선거권 일반했죠. 노동자가 모두 다 선거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권력이 강하게 엄청난 공권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폭력혁명, 폭력을 통한 권력 획득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 사회가 복잡하고 국가 권력, 관료제가 아주 정비가 됐죠. 정보도 뛰어나고 그래서 단순한 힘으로 혁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공권력의 힘은.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합법 투쟁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르크스 엥겔스 시대는 달랐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장 봉기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마르크스 엥겔스가 합법 투쟁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조건, 영국과 같이 이제 보통 선거가 된 나라에서는 혁명이 평화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인민의 대기관이 정권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고 인민 다수의 지지가 있을 경우에 원하는 일을 합헌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프랑스, 미국, 영국의 경우에 이건 마르크스 노년입니다. 노년 때 낡은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평화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 선거가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선거가 된 나라. 다만 이게 중요하죠. 다만 엥겔스에 따르면은 혁명이 평화적으로 시작되더라도 반동 계급의 반발이 폭력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반혁명을 진압하기 위한 무장혁명이 불가피하다. 마르크스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1878년에 말년이죠. 187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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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8년에
지배 권력이 폭력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혁명이 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이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이런 평화적 혁명에 대해서 지배 계급이 방해를 하고 무력을 한다면 결국은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무장봉기는 많은 희생이 따르니까 누가 처음부터 무장봉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무장봉기를 하자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평화적으로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하면 돼요. 역사적으로는 평화적인 혁명이 대부분은 어렵다는 걸 보여줬다. 특히 마르크스 시대. 그래서 마르크스 시대에는 혁명이 무장봉기로도 시작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마르크스가 뭐라 했냐면 내외적으로 혁명이 평화적으로 되더라도 그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장봉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이제 현재에도 맞아요. 왜냐하면 칠레에서 투표를 통해서 사회주의 정권을 잡았는데 미국이나 자본주의 세력이 그 파업을 통해서 칠레의 아얀데 정권을 위기에 빠뜨렸고 그 다음에 피노체트죠? 피노체트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권을 붕괴시켰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주의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거. 마르크스가 벌써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 혁명의 시작은 평화적이지만 반동 세력이 폭력으로 저항할 때는 반드시 폭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혁명을 지켜야 된다. 결국 종국적인 혁명의 승리는 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혁명의 시작부터 무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일 혁명은 무력이 필요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가 주장한 그 평화적으로 궁극적인 혁명을 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봅시다. 호소문 한번 읽어봅시다. 혁명이 시작한 첫 단추부터 노동자를 배신하기 시작하는 부르주아 당파. 그죠? 이 당파를 제압하려면 노동자들은 무장해야 된다. 무장을 주의교시하고 아직 혁명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혁명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무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 무장 봉기가 성공하려면 또 정당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레닌에 의하면 이제 전국적인 혁명의 성장. 왜냐하면 한 군데서만 무장 봉기가 되진 않죠. 그 다음에 구정권의 완전한 파산. 구정권이 튼튼해. 군대와 관료가 튼튼해.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어. 이걸 이럴 때 무장 봉기하는. 그 다음에 중간 진영, 일반 대중들이 극도의 동요. 그래서 혁명 쪽에 서일 가능성이 많아. 이럴 때는 가능하다. 마르크스도 이제 비슷한 관점입니다. 혁명이 가능할 조건들을 외적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야 된다. 공황이 있어야 된다. 1847년에 1848년에 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왜? 민중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근데 1848년 이후에 는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어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서 혁명이 사실상 힘들이 됐다. 마르크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어요. 혁명 직후에는 또 다른 공황이 올 거라고 해서 혁명을 준비했는데 1850년 후반에 가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회상하건대 1848년 혁명 직후에 1950년도 초에는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황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공황이 올 것이고 그래서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한 전망을 철회를 한다. 이제는 봉기할 때가 아니라 혁명의 태족이다. 그래서 그때
이 정치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자본론 공부를 많이 했죠. 그 결과물이 자본론이다. 그래서 혁명은 경제적인 공황, 그 대중의 이 아주 그 폭넓은 그 불만이 있을 때 가능하다. 천박한 민주주의는 폭군들에 대항한 인민의 신속하고 최종적인 승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천박한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새로운 돌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1850년 가을 최소한 혁명의 시기가 첫 장에 막을 내렸고 세계 정세에 새로운 위기가 돌발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천박한 민주주의는 봉기주의자예요. 봉기주의자. 공산주의자 동맹에서도 1848년 혁명 직후에 봉기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샤퍼, 윌리 이런 봉기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둘째, 지배계급, 특히 이 진압군이 분열되어 적극적인 진압을 할 수 없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무장 봉기가 가능하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